기본 구조는요, 상승장은 시차만 존재할 뿐이지 다 올라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한 가지 요즘에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저희 분용님과 함께 저희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상승장 하락장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분용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 분용님은 이번에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는 책을 쓰셨고, 제일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의 저자님이셨고, 저와 부룡님이 처음 만난 거는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제가 29대 뵙고 10년 전에 이제 뵀을 때에도 부룡님은 칼럼을 쓰시는 고수셨고, 저는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그때 아이디가 뭐였죠? 네. 오늘은 부동산 경매 투자라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상승장, 하락장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모르셨던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족장TV에 출연하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보면 요즘에 보면은 네.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면서 네.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네.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원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만 이제 투자로서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중심지에 있는 좋은 아파트부터 사고, 그 다음에 외곽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행동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부차적으로 선택하시는 대상들이 다세대 주택도 지금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특히 이제 전세 가격 같은 움직임이 심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승장 때 후반부에는 다세대 같은 경우를 구입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요. 그럼 지금 이제 후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 또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럼 이제 끝날 때 됐냐, 이렇게 끝물이냐 바로 나오죠. 끝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동안 봤던 거를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럼 다세대 주택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다세대 주택은 선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약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선호도가 제일 높은 아파트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경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가격을 낮게 구입을 한다면 또 그것으로도 분명히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빌라를 매입을 하는 이유는 네. 아파트를 매입 못하니까는 빌라를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하죠? 그럼 좀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욕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신축 빌라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신축 빌라를 사게 되는 순간은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신축 빌라보다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서울의 빌라라든지 또는 수도권의 빌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축된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호재에 있는 지역을 좀 더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빌라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정답, 그다음에 뭐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경매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가격보다 싸게 사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싸게 사는 쪽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는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승장의 상승분을 내가 웬만하면 가져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호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죠. 대체재 상품이고 선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품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가 동났다고 할 정도로 네.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근데 1억 미만 아파트 아니면 빌라 이런 거를 매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서울 지역의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또 서울에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어져 있는 곳이라 향후에 이제 재개발과 같은 그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위주로 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입지니까 그 입지를 봤을 때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아무리 외곽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관심을 갖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하면서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도 못 사고 다주택을 해서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틈새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눈에 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 팔아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고 본질 가치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억 미만에 해당되는 것들이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흔히 하는 말로 그때 물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공시지가 1억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도 풍선효과로 하는 투자는 재빨리 좀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문제는 이게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유행을 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이 돼버려요. 그랬을 때는 이것들에 대해서 매도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는 거에 대한 집중만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샀으면은 살 때는 어느 시점 정도에 매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특히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 정부가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론이라든지 기타 그런 쪽에서 기사가 나오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작년인가요? 법인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 투자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것도 풍선 효과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국 정부가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법인 투자 규제하겠다. 그런 경고를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인 규제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6월달, 7월달에 지방에 전국적으로 법인 그 구매량이 급증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돈이 된다니까 무조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때 아마 지금 많이 물린 사람들이 그 매도할 때 되게 고생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시지가 1억도 일종의 풍선 효과라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라고 본다. 문제는 풍선 효과가 과도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정부는 그거 타겟으로 잡을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겠죠.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냄새를 정부가 피울 때는 일단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장기 투자가 된다. 대부분 1억짜리 미만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거기가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사업성의 문제거든요. 결국 그 지역의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비싸야 그게 사업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의 단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없는데도 지금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이게 만약에 규제로 인해서 내 발목이 잡힌다? 그러면 재건축 자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분위기에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시지가 1억 미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저도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오르고 있으니까.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자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리스크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물려서 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전 개인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는 20억이 넘었고 3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은 돼야 된다고 지금 서로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가격을 지금 호가를 올리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쭤봐야겠죠. 그럼 상승장은 알았어요. 올라가나 했는데 하락장은 언제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그 첫 번째 질문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너무 많이 올랐다의 기준이 뭐냐면 예전의 가격이에요. 예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니까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있는 동네가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20억까지 딱 왔으면 그 옆에 있는데도 맨 처음에는 7, 8억 하던 게 치고 올라오면서 뭐 지금 10몇억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20억짜리가 싸게 느껴져요.
이게 서로 같이 맞물리면서 치고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갯벌리기 갯메우기를 많이 얘기한 이유가 그건데 그렇게 분위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예전 가격을 기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지금 사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서 야 얘네보다 우리가 이 정도 높아야 되는데 얘네가 따라 올랐으니까 우린 더 높아야 돼. 약간 이러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누군가는 그걸 사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오거든요. 그럼 줄어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줄어든다든지 미분양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 오면 아 이거는 수요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빠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면서 보면은 이 주기설이 있기는 한데 네. 그때마다 나오는 그런 신호나 시그널이 다 다르긴 하잖아요, 보면은.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렇다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모든 거는 이제 공급에 달려 있는 거네요. 상승의 스타트도 공급이고요. 하락의 스타트도 공급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분명히 정부나 누군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났는데 가격을 이게 버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공급 자체가 2023년도에 서울에 많잖아요. 네. 또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급이 없으면 그럼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22, 23, 24년도까지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공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방향성은 그래서 상승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2, 3년도에 뭐 인천의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진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 지역의 공급량이 많은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0억짜리, 30억짜리는 점점 거기는 수요는 또 빨리 줄어들겠죠. 네. 왜냐면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승의 중심지도 조금씩은 좀 주춤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중하위권 지역들의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대출도 지금 규제를 하니까. 그렇죠. 예, 살 수 있는 집들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뭐 6억 전후 그런 것들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상승이 끝나서 하락기가 왔어. 그때도 과연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좀 많이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지금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네. 그때 가서 떨어지면 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락장을 봤잖아요. 이 장이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조급증이 되게 심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침체장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는 평생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동네는 마음에 안 들어서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한 3년 전에 수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 들어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안산도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안산 난리가 났잖아요. 인천은 재작년 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말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도 보면은요, 돈을 벌 만한 곳들을 받아들이거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 정왕동 아세요? 알죠. 느낌이 어때요? 정황동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시흥시 정왕동 하면 약간 선호도는 떨어지잖아요. 그 주변에 좋은 곳들이 더 많으니까. 너무 노화가 좀 많이 됐죠.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정왕동이 엄청 올랐어요. 왜요? 그게 바로 갭매혹인 거죠. 지금 올라갈 곳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내 눈앞에다가 꼭꼭 씹어가지고 맛있는 거 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아니야 저래서 아니야라고만 생각하면 이거 평생 투자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 배제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 구조는요. 상승장은 시차만 존재할 뿐이지 다 올라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요즘에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7월 달에 네. DSR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LTV를 올려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그래 놓고서 7월 달부터 DSR 규제를 한대요. 네. 그럼 얘는 올려도 DSR 때는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못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가 문제냐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가격대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제가 그냥 그걸 딱 신문 기사를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DSR 규제가 나오게 되면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해준다는 얘기니까 많이 올라간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오히려 덜 오른 아파트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요? 외곽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다세대를 옮겨가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는 네. 다세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 음. 근데 이제는 대출이 좀 더 많이 된다 그러면 다세대 살 필요 없잖아. 네. 그럼 나는 이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갈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쪽에 수요가 몰릴 것이고, 네. 그럼 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그렇죠. 사람들의 움직임이 원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상당수 분들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뭘 봐야 되냐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미 다 봤잖아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공시지가 1억 미만에 갔던 것처럼 이번에 나오는 규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투자를 더 잘하게 바뀌고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근데 혹시나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빠져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이 진짜 본인한테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족장TV 많이 봐주시고 족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걸 했는지 그 과정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모님께서 이제 이번에 책이 나오셨는데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지런 카페 가셔서 칼럼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정보 많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세팅을 잘해서 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불러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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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